재래시장 입구에 검은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국밥 그릇을 닦다 말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소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재벌집 사람들 아니야? 진우는 몰랐습니다. 저 차들이 자신을 찾아온 거라는 걸요. 더욱이 일주일 전 자신이 전 재산 50만 원을 건넸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윤화그룹 회장이 차에서 내릴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낡은 국밥집의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어요. 28살. 대학은 2학년 때 그만뒀고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이 국밥집은 원래 진우의 외할아버지 최연수가 오래 운영하시던 곳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셨죠. 진우야, 오늘 장사는 좀 됐니? 주방 안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는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으셨고 시력도 많이 나빠져서 이제는 주방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네, 어머니. 오늘은 괜찮았어요. 진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손님은 고작 15명. 매출은 2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재료비와 월세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진우는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어머니 약을 사고 밀린 전기세를 내고 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50만 원. 그게 박진우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내일 월세 내야 하는데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세는 60만 원. 10만 원이 모자랐어요. 집주인 아저씨에게 사정을 해서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해야 할 판이었죠.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려던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장 입구 쪽 가로등 아래 낡은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요. 누구지? 진우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게 한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얇은 외투 한 벌만 걸친 채 몸을 잔뜩 움츠리고 계셨습니다. 손은 거칠게 트다 못해 피가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진우는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윤화그룹의 창업주 윤봉자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도요. 할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은 초점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뺨은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보였죠. 사실 윤봉자 회장은 그 어떤 연기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화장을 지우고 평소 입던 옷 대신 옛날 자신이 입었던 낡은 옷을 꺼내 입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추운 밤 1시간 정도 벤치에 앉아 있으니 정말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우리 세봄이가 말하던 그 사람일까? 윤봉자는 진우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손녀가 1년 넘게 사귀고 있다는 남자. 시장 국밥집 아들. 형편이 어렵지만 착하고 성실하다고 했지. 하지만 윤봉자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평생 사업을 하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윤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신음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추웠거든요.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진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이 청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네. 윤봉자는 진우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계산이나 욕심이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걱정뿐이었죠. 진우는 할머니를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였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뜨끈한 국물과 고기가 가득 담긴 국밥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윤봉자는 그 국밥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옛날 자신이 이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굶주리고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줬었죠. 하지만 윤봉자는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지금은 손녀 남자친구를 시험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윤봉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예상치 못한 진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고맙습니다. 윤봉자는 울면서 국밥을 먹었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자 진우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어디세요? 윤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가족은요? 윤봉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머니께 입혀드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우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윤봉자는 진우가 나간 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가게, 금간 그릇들, 해진 의자들. 형편이 정말 어렵구나. 윤봉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 후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진우는 새 패딩 점퍼를 할머니께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핫팩을 손에 쥐어드리고 약봉지를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드시고 따뜻한 데서 주무세요. 근처에 무료 쉼터가 있어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윤봉자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봉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도 진짜였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구나. 세봄이가 제대로 사람을 봤어. 진우는 무료 쉼터에 연락을 했고 잠시 후 쉼터 직원이 할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사실 그 쉼터 직원은 윤봉자의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할머니가 차에 오르기 전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이름이 뭐예요? 박진우요. 박진우. 고마워요. 윤봉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언젠가 누군가에게 받은 걸 돌려주시는 날이 오겠죠. 차가 떠났습니다. 진우는 텅 빈 가게로 돌아왔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다 써버렸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 한편이 따뜻했죠. 한편 차 안의 윤봉자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 뒤조사 다 끝났지? 네, 회장님. 박진우, 28세.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국밥집을 어머니와 함께 운영 중입니다. 빚은 월세 밀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과나 소문은 깨끗합니다. 시장 상인들 모두 착한 청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윤봉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청년이 회장님께 쓴 돈이 거의 50만 원입니다. 오늘 수입과 계좌 잔액을 합쳐도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네, 전 재산을 쓴 겁니다. 윤봉자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야. 윤봉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봄이가 제대로 사람을 봤어. 그럼 두 분의 결혼은 당연히 허락해야지. 윤봉자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회장님께서 강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윤봉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령이가 문제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가자. 그때 모든 걸 밝히고 내가 직접 며느리 앞에서 이 청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도운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일주일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겨울밤의 칼바람이 낡은 국밥집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했어요. 그가 건넨 50만 원의 온기가 곧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밤 할머니께 50만 원을 쓴 일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죠. 아니, 정확히는 잊으려고 애썼다는 게 맞을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월세 걱정에 머리가 아팠거든요. 다행히 집주인 아저씨가 사정을 들어주셔서 월세는 보름 뒤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름 안에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여전했죠. 진우야, 오늘 점심 장사는 어땠니? 어머니가 주방 안쪽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머니. 진우는 늘 하던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손님이 20명이 채 안 됐지만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거 봐. 뭐야? 무슨 일이야? 진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시장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한 대, 두 대, 세 대. 총 4대의 차가 천천히 시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 좁은 시장 골목에 저런 값비싼 차가 들어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집 사람들 아니야?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래?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온 건가?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가장 앞선 차가 진우의 국밥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진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거든요.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뒷좌석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진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건 일주일 전 자신이 도왔던 바로 그 할머니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죠. 무엇보다 그 주변을 둘러싼 비서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내리십시오. 회장님? 진우는 그 단어에 더욱 당황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시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국밥집 간판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가 맞네. 할머니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은인을 찾아왔는데
은인이라는 말에 진우는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국밥집으로 걸어왔어요. 비서들이 재빨리 문을 열어드렸죠. 딸랑. 문 위에 달린 낡은 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다 멈춘 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진우, 맞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에 그 약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죠. 네, 맞는데요. 할머니, 그때 그분이시죠?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야. 그날 밤 날 살려준 아가.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덕분에 살았다.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진우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우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죠. 자네, 그날 나한테 얼마를 썼지? 네, 솔직하게 말해봐. 얼마였어?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50만 원쯤이요.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다니 다행이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만 원. 그게 자네 전 재산이었지?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알아봤어. 할머니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전 재산을 낯선 노인한테 내줬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윤봉자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난 자네를 시험한 거였어. 시험이요? 진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난 윤봉자야. 윤화그룹 창업주지.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화그룹.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드는 유통재벌이었어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유통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었죠. 윤화그룹이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 그리고 윤봉자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내 손녀 윤세봄이가 1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지.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봄이가 회장님 손녀라고요? 그래. 우리 세봄이가 자네 얘기를 많이 했어. 착하고 성실하다고, 힘들어도 불평 없이 일한다고. 윤봉자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일주일 전 자네를 시험한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네는 통과했어. 아니, 기대 이상이었지. 윤봉자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내 손녀를 만날 자격이 충분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또 한 대의 차가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진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그건 자신의 여자친구 윤세봄의 목소리였거든요. 세봄아?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윤세봄이 헐레벌떡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윤봉자 회장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갑자기 어디 가신다고. 세봄은 말을 멈췄습니다. 진우가 가게 안에 서 있는 걸 보았거든요. 진우 오빠? 세봄아, 너, 이분이 내 할머니야. 세봄이 진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오빠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진우는 세봄의 손을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봉자 회장이 두 사람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보기 좋구나.
우리 세봄이가 제대로 사람을 봤어. 회장은 진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박진우, 자네는 진짜 백이야. 내가 인정한다. 진우는 여전히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또 다른 차가 멈춰섰어요. 이번에는 더욱 위압적인 분위기의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내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세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윤봉자 회장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미령이가 왜? 차미령, 윤화그룹 부회장이자 세봄의 어머니였습니다. 차미령은 천천히 국밥집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가게 안을 쭉 훑어봤죠. 낡은 테이블, 금이 간 접시들, 때 묻은 바닥. 그녀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겁니까? 차미령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미령아, 난 세봄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어. 남자친구요? 차미령이 진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세봄이 남자친구라고요?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했어요. 진우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봄아, 내가 말하던 남자친구가 정말 이 사람이니? 차미령이 세봄을 보며 물었어요. 네, 엄마. 진우 오빠예요. 세봄이 당당하게 대답하며 진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차미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장 국밥집 아들이 내 딸의 남자친구라고? 그 한마디는 가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윤봉자 회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차미령,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차미령이 진우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박진우입니다. 부모는 뭐 하시고? 어머니는 여기서 저랑 국밥집을 합니다. 차미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집안입니까? 국밥집에. 엄마. 세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미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우리 세봄이한테 얼마 받아낼 작정으로 접근한 거죠? 뭐라고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봄이 어머니를 막아섰지만 차미령은 냉정했어요. 사실이잖아. 재벌 손녀한테 접근해서 한몫 챙기려는 거 아니고 뭐야? 차미령? 윤봉자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직접 시험했어. 전 재산을 낯선 노인한테 내줄 만큼 착한 아이야. 어머님, 그게 다 계산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차미령이 차갑게 말했어요.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 청년과 우리 세봄은 맞지 않아요. 차미령은 진우를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세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봄아, 집에 가자. 싫어요, 엄마. 세봄이 진우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차미령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결혼은 절대 없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은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관계,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세봄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지를요. 윤봉자 회장이 진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 심했어. 괜찮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자네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윤봉자 회장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차미령이라는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를요. 그리고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 차미령이 국밥집을 떠난 후 박진우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시장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죠. 진우야, 요즘 손님이 왜 이렇게 없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진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며칠 뒤 진우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거든요. 진우야, 미안한데 우리 집은 이제 다른 데서 국밥을 먹기로 했어. 네. 왜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문이 돌더라. 너희 집이 재벌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사기를 쳤다고. 진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기요? 무슨 소리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 미안하다, 진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이게 차미령의 짓이라는 걸요.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건소에서 급작스러운 점검이 나온 거예요. 박진우 씨 계십니까? 네, 제가 박진우인데요.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익명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점검 나왔어요. 신고요? 무슨 신고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의혹이요. 진우는 당황했지만 당당했어요. 얼마든지 확인하세요. 저희는 항상 신선한 재료만 씁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주방으로 들어가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냉동고,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보건소 직원이 냉동고 구석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건 진공 포장된 소고기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건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직원이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 전에 지났네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진우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절대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쓰지 않아요. 그건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여기 당신 가게 냉동고 아닙니까? 맞는데. 하지만 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이 더 살펴보더니 냉동고 안쪽에서 또 다른 포장들을 꺼냈어요. 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상한 야채들. 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심어 놓은 거예요. 저는 정말 몰라요. 그건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정지 조치 들어갑니다. 영업정지요? 네. 최소 2주입니다. 정밀조사 끝나고 추가 처분 있을 수 있고요. 보건소 직원들은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진우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영업정지. 그건 국밥집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밥집에서 썩은 고기 쓴데 유통기한 몇 달 지난 거래. 저런 집이 우리 시장에 있으면 시장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지. 상인회장이 난처한 얼굴로 진우를 찾아왔어요. 진우야, 이거 사실이냐? 아니에요, 회장님. 누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실제로 나온 거 아니냐? 누가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저희 가게는 항상 문을 잠그지만 누군가 열쇠를 복사했거나 증거가 있나? 진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진우야, 미안하다.
나도 자네를 믿고 싶지만 상인 회장이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여론이 안 좋아. 다들 자네 가게 때문에 시장 전체가 오해받는다고 하더라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논의하고 있어. 회장님, 미안하다, 진우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상인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 유리창에 누군가 돌을 던졌어요. 쨍그랑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썩은 고기 팔아먹는 놈들. 밖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어요. 진우가 급히 뛰어나갔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깨진 유리 조각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야, 우리 그냥 여길 떠나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안 돼요, 어머니. 저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세봄이 급하게 진우를 찾아왔어요. 오빠. 세봄의 얼굴은 분노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세봄아, 오빠 미안해. 다 내 엄마 때문이야. 세봄은 진우를 꼭 안았어요. 오늘 집에서 엄마랑 큰 싸움했어. 오빠한테 이런 짓 한 거 엄마 아니냐고 따졌더니 세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치미를 떼더라고. 하지만 엄마가 한 거 맞아. 엄마 말고 누가 오빠를 이렇게까지 괴롭히겠어? 세봄아,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 할머니도 화내셨어. 하지만 세봄이 흐느꼈어요. 엄마가 회사 이사진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혼자 힘으로는 안 되나 봐.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재벌은 다르구나. 오빠. 세봄이 진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재벌집 딸만 아니었어도. 아니야, 세봄아. 너 잘못 없어. 진우는 세봄을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세봄이 돌아간 후 진우는 혼자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영업정지 딱지가 붙은 문, 비어있는 주방.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어요. 진우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어두운 시장 골목을 바라봤어요. 영업정지 2주. 그 사이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국밥집은 정말로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할 순 없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겨울밤에 칼바람이 깨진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영업정지 일주일째. 국밥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가게를 청소하고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고 녹슨 주방 기구들을 닦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일이 없어도 가게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밥 먹어라. 가끔 문틈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진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날도 진우는 주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왕 영업정지를 당한 거 아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오래된 기름때를 닦아내고 선반을 정리하고 창고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고는 얼마 만에 여는 거지. 진우는 주방 구석의 낡은 창고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푹 쏟아졌습니다. 재채기 나오겠네. 진우는 손전등을 켜고 창고 안을 살펴봤어요. 오래된 냄비, 부서진 의자, 녹슨 간판 조각들. 외할아버지 시절부터 쌓여온 물건들이 가득했죠.
진우는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버려야겠고, 이건 수리하면 쓸 수 있겠네. 그러다 창고 맨 구석, 낡은 나무 상자 뒤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뭐지? 진우는 상자를 옆으로 밀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였어요. 와, 이거 언제 들어간 거야? 진우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윤봉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윤봉자 회장은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없이 소박한 코트 차림이었죠. 진우야. 회장님,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오늘은 그냥 자네 얼굴이나 보려고 왔어.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요즘 힘들지? 영업정지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보미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도와주려고 하신다고. 당연하지. 자네는 내가 인정한 사람인데. 회장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하고 있었구나? 네, 이왕 가게 문 닫은 김에 대청소 좀 하려고요. 진우는 손에 든 액자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액자를 놓는 순간 먼지가 푹 날렸습니다. 재채기 나오겠네. 잠깐만요. 진우는 행주를 들고 액자의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액자 속 사진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 한 명이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외할아버지 사진이네. 진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외할아버지, 이렇게 젊으셨구나. 진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얘기만 들었을 뿐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사진을 더 닦아내던 진우의 눈길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외할아버지 뒤편 포장마차 옆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거든요. 젊은 여성이었어요. 머리를 묶고 낡은 옷을 입고 국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지? 외할아버지랑 같이 장사하신 분인가? 진우는 궁금해하며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봉자 회장이 얼어붙은 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진우가 놀라 다가갔습니다. 윤봉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 사진. 네, 이 사진이요? 어디서 난 거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요? 방금 창고 구석에서 찾았어요. 먼지가 엄청 쌓여 있었는데. 회장님, 왜 그러세요? 윤봉자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진우는 불안해졌습니다. 회장님, 어디 아프세요? 제가 물 좀. 잠깐. 회장이 떨리는 손을 들어 진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에 다가갔어요. 회장은 사진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듯이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윤봉자 회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젊은 여성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 나야. 진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나라고. 윤봉자 회장이 사진을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이 내 모습이야. 진우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낡은 옷을 입고 국밥을 먹던 그 젊은 여성. 회장님이 이분이세요? 그래, 맞아.
윤봉자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회장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우야, 이 사진 속 사람. 회장이 외할아버지를 가리켰어요. 자네 외할아버지, 최연수 씨 맞지? 네, 맞는데요. 회장님은 어떻게 우리 외할아버지를? 윤봉자 회장이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외할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윤봉자 회장은 한참 동안 사진을 쓰다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회장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25살. 시골에서 올라와 이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지. 손수레 하나 달랑 끌고 말이야. 진우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돈이 없었어. 잘 곳도 없었어. 매일 밤 시장 구석에서 신문지 깔고 잤지. 회장이 사진 속 포장마차를 가리켰어요. 그때 이 포장마차 주인이 날 발견했어. 바로 자네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요? 그래. 최연수 씨는 국밥 포장마차를 하고 계셨어. 어느 날 밤 추위에 떨고 있는 날 보더니 물어보시더라고. 윤봉자 회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주무세요? 라고. 난 솔직하게 말했어. 잘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회장이 흐느꼈어요. 포장마차 옆에 작은 천막을 쳐주셨어. 여기서 주무세요. 추우면 안 되니까 라고 하시면서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 매일 저녁 국밥 한 그릇씩 갖다 주셨어. 배고프면 안 되지. 힘내요 라고 하시면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을 그렇게 도와주셨어. 돈은 한 푼도 안 받으시고 장사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좋은 재료 구하는 곳도 알려주시고 덕분에 내 떡볶이 장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어. 윤봉자 회장이 진우를 바라봤어요. 어느 날은 건달들이 날 괴롭혔어. 자리 비용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최연수 씨가 달려오셨어. 건달 3명한테 맞서서 날 지켜주셨어. 회장이 사진 속 외할아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다치셨어. 하지만 끝까지 날 지켜주셨지. 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얼마 후 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었어. 최연수 씨 덕분이었지. 윤봉자 회장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윤화그룹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그때 자네 외할아버지가 날 살려주셨기 때문이야. 그 후로 최연수 씨를 찾아다녔어. 은혜를 갚고 싶어서. 하지만 이 시장을 떠나신 후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사업이 커지고 돈을 벌고 회사가 커졌을 때 전문 업체를 동원해서 찾아봤어. 최연수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를 뒤졌지.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말로는 사고로. 윤봉자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못 찾았구나.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회장님. 진우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외할아버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윤봉자 회장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외할아버지랑 똑같구나. 네. 일주일 전 자네가 나한테 50만 원을 준 것도 외할아버지와 똑같아. 회장이 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내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최연수 씨랑 똑같아. 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봉자 회장이 진우를 꼭 안았어요. 자네 외할아버지가 옛날 날 살렸어. 그리고 자네가 지난주에 또 날 살렸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니? 진우는 회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순간이었죠. 한참 후 윤봉자 회장이 진우를 떼어놓으며 말했어요. 진우야. 네, 회장님.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어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이제 내가 자네를 지킬 차례야. 회장님, 차미령이 자네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어. 윤봉자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자네 외할아버지한테 진 빚을 갚지 못했어. 하지만 외손자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진우야,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라. 네, 회장님. 윤봉자 회장이 사진을 진우에게 돌려줬어요. 이 사진 잘 간직해라. 자네 외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얼굴에 서렸죠. 회장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밀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네, 회장님. 차미령이 박진우한테 한 짓. 증거를 찾아내. 윤봉자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내 생명의 은인 외손자야. 그 아이를 함정에 빠뜨린 놈. 절대 용서 안 해.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화그룹의 비밀 감사팀은 총력을 기울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미령의 측근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그날 새벽 시장에 나타난 차량을 집요하게 쫓았죠.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봉자 회장이 국밥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윤화그룹 비밀 감사팀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시장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지고 차미령의 측근들을 하나씩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윤봉자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미령 부회장의 비서가 새벽에 국밥집에 침입한 증거, CCTV 영상과 증언 모두 확보했습니다. 비서도 자백했고요. 전화 너머 윤봉자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봉자 회장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어요. 회장님? 회장님. 배가. 쿵.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실. 빨리 회장실로. 윤화그룹 본사 회장실. 윤봉자 회장은 책상 앞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달려왔어요.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죠. 119.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고 회장은 급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1시간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차미령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저요. 며느리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간부전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차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만성간질환을 오래 알아오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젊은 시절 고생하시면서 생긴 병이라는 건 차미령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 약 드시고 관리하시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내셨죠. 그런데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치면서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습니다. 이대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듭니다. 차미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합니다. 간 이식이요.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고 조직 적합성이 맞는 분이 계시다면 생체간 이식이 가장 빠릅니다. 뇌사자간 이식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차미령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딸 윤세봄도 급히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둘 다 부적합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차미령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세봄이 어머니 옆에 앉아 울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세봄아, 박진우였습니다. 세봄에게 연락을 받고 국밥집에서 급히 달려온 거였죠. 진우 오빠. 세봄이 진우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할머니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진우는 세봄을 다독이며 차미령을 바라봤습니다. 차미령도 진우를 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차미령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이 이 청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십니까? 다 검사했는데 안 맞았습니다. 의사가 진우를 보았어요. 혹시 이분은? 차미령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봄이 대신 대답했어요. 제 남자친구예요. 할머니, 손녀 남자친구. 그렇군요. 혹시 검사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미령이 자신에게 한 짓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함정에 빠뜨린 것, 시장에 소문 퍼뜨린 것, 유리창이 깨지던 그날 밤. 하지만 진우는 중환자실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윤봉자 회장이 누워 계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받겠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어요. 박진우 씨, 네, 완벽합니다. 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거의 완벽합니다. 이 정도 매칭은 정말 드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적적인 인연이네요. 차미령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박진우였던 거예요. 자신이 함정에 빠뜨렸던 바로 그 청년. 그날 저녁 병원 옥상 정원. 차미령은 진우를 불러냈습니다. 박진우 씨. 네. 진우는 차미령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차미령은 한참을 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복도에서 지켜보던 세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미령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밥집에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넣은 것도 저였습니다. 제 비서한테 시켜서 새벽에 몰래 들어가게 했어요. 시장에 소문 퍼뜨린 것도 저고요. 보건소 신고도 제가 했습니다. 차미령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어요. 당신을 떼어놓고 싶었어요. 우리 세봄이한테는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 국밥집 아들이 제 딸의 남자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차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몰라봤습니다. 차미령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게 절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진우는 한참을 차미령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죠. 복수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전 원래 하기로 했어요. 차미령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당연하죠. 그게 저를 괴롭힌 사람 어머니라고 해도요. 차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우가 차미령을 일으켜 세웠어요. 대신 약속하세요. 네. 뭐든지 국밥집 명예 회복시켜 주세요. 시장 상인들한테 제대로 된 해명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세봄을 바라봤습니다. 세봄이를 제대로 인정해 주세요. 제가 시장 국밥집 아들이라고 형편이 어렵다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차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진우는 세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회장님 구하자. 세봄은 진우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사흘 후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세봄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두 분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차미령도 옆에서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어요. 제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6시간, 7시간. 마침내 8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세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이식된 간도 잘 기능하고 있고 박진우 씨 상태도 양호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봄과 차미령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가 먼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진우 오빠. 세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봄아. 진우는 침대에 앉아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 회복이 정말 빠르시대. 다행이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봄이 진우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고마워. 뭐가? 할머니 살려줘서. 그리고 세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를 용서해줘서. 진우는 세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틀 후 윤봉자 회장도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 있는 차미령을 보았어요. 미령아. 네, 어머님. 차미령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진우가 날 살렸지? 네. 그렇습니다. 윤봉자 회장은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차미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한테 뭘 했는지 다 들었어. 차미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자네는 아무 잘못 없는 청년을 함정에 빠뜨렸어. 거짓 누명을 씌우고 평생 일궈온 가게를 망가뜨릴 뻔했지. 그런데 그 청년은 자네를 용서했어. 아니, 용서고 뭐고 없이 그냥 날 살렸어. 윤봉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령아, 그게 진짜 사람이야. 네, 어머님. 돈이 많고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거지.
회장이 차미령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 딸 세봄이가 제대로 사람을 봤어. 진우는 정말 좋은 아이야. 알겠습니다. 이제 진우를 제대로 대해. 우리 세봄이 남자로. 차미령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어머님. 며칠 후 진우도 완전히 회복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진우는 윤봉자 회장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오, 진우야. 회장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시던데요. 자네가 젊으니까 그렇지. 윤봉자 회장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날 살려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자네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사람 돕는 게 당연하다고. 진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국밥집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 해결됐어. 보건소 제조사 들어가서 무혐의 나왔고 영업정지도 완전히 해제됐어. 정말요? 그래. 그리고 차미령이 시장 상인들한테 직접 다니면서 사과했어. 부회장님이요? 응. 자기가 거짓 소문 퍼뜨린 거, 진우 씨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고 직접 해명하고 다녔어. 진우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손님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대. 오히려 소문 듣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온다더라.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윤봉자 회장이 진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어. 그리고 차미령이란 사람도 변화시켰지. 제가 뭐. 아니야. 자네는 대단한 일을 한 거야.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아무도 자네를 가로막지 못해. 우리 세봄이랑 당당하게 사귀어.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말이야. 회장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퇴원하면 자네 국밥집에 갈 거야. 자네 외할아버지가 만들던 그 국밥, 내가 꼭 먹어보고 싶어. 제가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긴 터널의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진우는 국밥집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었지만 진우는 새 간판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죠. 국밥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보건소 제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영업정지도 해제됐어요. 차미령이 직접 시장을 돌며 해명했고 상인들도 진우에게 미안해하며 다시 손님들을 보내줬죠. 오히려 전보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윤화그룹 회장이 인정한 국밥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진우의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아들이 무사히 회복했고 가게도 잘 되고 무엇보다 아들의 미래가 환해 보였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장 입구로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한 달 전처럼 여러 대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대였죠. 차가 국밥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윤봉자 회장이 천천히 내렸어요.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윤세봄이 내렸고 마지막으로 차미령이 내렸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국밥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진우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세 사람도 정중히 인사를 받았죠. 주방에서 진우 어머니도 나왔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황급히 인사했어요. 윤봉자 회장이 진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진우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솥에 육수를 붓고 정성껏 손질한 고기를 넣었습니다. 한참 후 진우가 국밥 4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뜨끈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윤봉자 회장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옛날 그 맛이었습니다. 최연수 씨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국밥이었죠. 차미령도 조심스럽게 국밥을 떴습니다. 한 모금 먹고 나자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세봄은 이미 국밥을 반이나 비우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어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물과 정성이 모든 걸 말해줬죠. 국밥을 다 먹고 나자 윤봉자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미령은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한 달 전의 차갑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인정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진우도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봉자 회장이 진우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진우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죠. 세봄은 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도 미소로 답했어요. 세 사람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윤봉자 회장이 마지막으로 국밥집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회장은 그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진우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차가 시장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후였습니다. 세봄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시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한 달 전 윤봉자 회장이 앉아있던 바로 그 벤치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어요. 세봄이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우는 세봄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있을 거라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50만 원의 온기가 시작된 이곳에서 진우와 세봄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